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자라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하나뿐인 딸 자식, 금이야 오기야 키워 시집 보낸 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위 최영민, 처음에는 저도 저 인간을 어찌나 살갑고 듬직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명절이면 두 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와서는 장모님, 이거 장모님 좋아하시는 한과입니다. 장모님, 이 영양제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하며 살랑거리는 꼴이 영락없는 아들 같았거든요. 사업을 한다는데 겉모습도 늘 번듯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주변에서도 다들 저더러 사위 하나는 참 잘 얻었다고 부러워들 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살가움 뒤에 뭔가 서늘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도 어딘지 모르게 제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이라든가 가끔씩 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웃는데도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늙으니 내가 괜한 의심이 많아졌나 보다 애써 그리 생각하며 넘기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응어리가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녁 바람이 제법 선선하니 좋다며 최서방이 야시장에나 다녀오자고 하더군요. 장모님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바람도 쐬실 겸 같이 가시죠. 수연이는 오늘 좀 피곤하다고 해서요. 딸아이는 몸이 안 좋다며 집에 남았고 저와 사위 단둘이 길을 나섰어요. 일부러 제 팔짱을 끼고 제잘거리는 사위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과장되게 느껴졌습니다. 야시장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와보는 곳이었어요.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 달콤한 솜사탕 냄새, 시끌벅적한 노랫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장모님, 저기 떡볶이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한 접시 사올까요? 최서방은 제 손을 이끌며 이것저것 구경시켜 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어요. 요 며칠 사이 최서방은 부쩍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묻곤 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지내시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사시는 건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그저 저를 생각해주는 말인가 싶어 고맙게 들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이 어째 좀 이상했어요. 장모님, 이 집도 이제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상속 문제 같은 것도 미리 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을 텐데요. 혹시 연금은 얼마나 나오시는지요?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마치 제 재산 상태를 속속들이 파악하려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마다 저는 아직은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다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슬쩍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요즘 저 인간이 왜 저리 내 재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담 하는 의구심이 가시질 않았어요. 야시장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문득문득 최서방의 그 알 수 없는 표정과 질문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장모님, 저쪽에는 재미있는 물건들도 많아요. 한번 가보실래요? 사위는 여전히 제 기분을 살피며 이것저것 권했지만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따라다니며 구경하다 보니 시장 안쪽 조금은 한산한 골목으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길가 한쪽에 좌판을 펼쳐놓고 형형색색의 엿을 파는 엿장수 아저씨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가게들처럼 요란하게 손님을 끄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엿가락을 자르고 있을 뿐이었죠. 행색은 꽤나 허름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특히 그 눈빛이 뭐랄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아주 깊고도 형형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장모님, 엿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최서방이 뒤따라오며 물었지만 저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엿장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엿장수는 가위로 엿을 톡톡 자르더니 제게 불쑥 엿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노인네, 이거 하나 맛보시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어쩐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엿을 받아드는데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이거 꼭 혼자 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엿장수는 제 손에 들린 엿 안에 무언가를 재빨리 밀어넣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제대로 본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의 그 의미심장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는 제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거라니 대체 뭐지? 궁금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최서방은 제가 엿장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바로 옆 가게에서 파는 옛날 과자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 과자 어릴 때 많이 드셨죠? 이것도 좀 사갈까요? 해맑게 웃으며 제게 과자 봉지를 흔들어 보이는 사위의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어쩐지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엿을 한 입 베어 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다시 과자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재빨리 엿 속에 숨겨진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손바닥 안에 감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 안에 느껴지는 작은 종이의 감촉이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적혀 있기에 엿장수는 그런 비밀스러운 행동까지 해가며 제게 이걸 건넨 것일까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사위와 함께 야시장 구경을 계속했지만 온 신경은 손안의 쪽지에 쏠려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혼자 있는 곳으로 가서 쪽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최서방이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후미진 골목길로 살짝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보았어요. 작게 접힌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몇 자 적혀 있었습니다. 그놈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습니다. 집까지 팔아먹을 인간입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수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사위가, 내 하나뿐인 딸의 남편이, 그 아들 같던 최서방이 내 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니. 심지어 이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먹으려 한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려 쪽지를 제대로 들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엿장수가 나를 잘못 봤거나 아니면 누가 악의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걸 거야.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뇌리에는 아까 엿장수의 그 형형하던 눈빛과 단호했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부쩍 제 재산에 대해 캐묻던 최서방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장모님, 어디 계세요? 장모님, 바로 그때 저를 찾는 최서방의 목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 쪽지를 얼른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같이 가셔야죠. 왜 그러세요? 사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제 뒤를 쫓아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저 이 끔찍한 진실로부터 저 무서운 글자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야시장의 혼잡한 인파 속을 미친 사람처럼 헤집고 달렸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도
발밑에 채이는 물건들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머릿속에는 쪽지의 그 무시무시한 내용만이 맴돌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지 최서방에게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공포감이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겨우 야시장을 빠져나와 낯익은 동네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채 요동치고 있었죠. 주머니 속의 쪽지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쪽지를 꺼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누르며 퀭한 눈으로 어두컴컴한 집을 향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끔찍한 비밀을 안고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우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야시장에서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방망이질을 해댔고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죠.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 글귀를 되뇌어 읽었지만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내 사위 최서방이 그 아들 같던 녀석이 나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이건 분명 악몽일 거라고 아니면 누군가의 못된 장난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야시장에서 만났던 엿장수의 그 형형하던 눈빛과 단호했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거 꼭 혼자 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말에는 어떤 장난기도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듯한 절박함마저 어려 있었죠. 만약 저 쪽지가 사실이라면 정말 최서방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미래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 낡았지만 정든 집,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을 의지해온 이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긴다면 저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서방이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온 지도 어언 10년. 그동안 그 녀석은 늘 깍듯하고 살가웠어요.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와 두둑한 용돈을 건네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먹을거리를 한아름 사다 안기곤 했죠. 아들 없는 저에게는 정말이지 친아들보다 더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서방이 이런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어쩐지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곰곰이 지난 날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최근 들어 최서방의 행동 중에 석연치 않았던 점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최서방은 제 앞에 다과상을 차려놓고 앉아 아주 태연하게 이런 말을 꺼냈었죠. 장모님, 이 집도 이제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실내 장식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싹수리해서 새 집처럼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이참에 처분하시고 저희 아파트 근처에 작은 빌라라도 하나 얻어 이사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모시고 살면 좋겠지만 장모님께서 불편해하실까 봐요. 그때는 그저 제 낡은 집을 걱정해주는 효심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또 언제였더라. 제 생일이라고 외식을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서는 식사 내내 제 건강이며 노후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군요. 장모님, 요즘 약주머니가 부쩍 늘으신 것 같아요.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걱정해주는 말투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빛은 제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캐내려는 듯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연금은 얼마나 나오시는지요?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으시고요. 혹시라도 돈 문제로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제 경제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려는 조사관 같았어요.
그때도 저는 걱정 말라고 내 앞가림 정도는 하고 산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어딘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최 서방은 유독 제 인감 도장이나 통장 보관 장소에 대해 은근히 관심을 보이곤 했습니다. 장모님 중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건 아무데나 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드릴까요? 요즘은 은행 업무도 다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모님 통장 관리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 녀석이 왜 저리 내 살림살이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지 하는 불쾌감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마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최 서방에 대한 의심과 배신감 그리고 쪽지의 내용으로 뒤죽박죽이었어요. 딸 수연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혼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는 남편이라면 끔뻑 죽는 아이였어요. 제가 아무리 최 서방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한들 엄마, 최 서방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을 보셨나 봐요. 하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일단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엿장수를 다시 만나 쪽지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혹시 다른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쪽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최 서방의 그 검은 속셈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추억과 삶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걸 속절없이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퉁퉁 부은 눈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면서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어제 그 야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엿장수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어제 엿장수가 좌판을 펼쳤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했어요.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다가가 어제 혹시 엿장수를 보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글쎄요. 어제 그런 분이 계셨던가요? 워낙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머니, 엿장수요. 요새 엿파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아마 잠깐 와서 팔고 간 모양이죠. 상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의 반나절 동안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지만 엿장수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혹시 내가 꿈이라도 꾼 건 아닐까? 하는 허탈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쪽지는 분명 현실이었어요.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서 사위 최영민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는 막 외출하려던 참이었는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저를 보자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이구, 장모님,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시장이라도 다녀오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제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아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오는 길이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최 서방이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어제 야시장에서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표정이 영 안 좋으신데 혹시 누구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신 겁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엿장수와 만난 것을 알고 있는 건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었다. 그저께 야시장에서 사람 구경 좀 했을 뿐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최서방의 싸늘한 시선이 마치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최서방은 이전보다 더욱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어디 가십니까, 장모님?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며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효자 노릇이라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의 행동이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저를 올가매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는 사위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서랍 안이 궁금해졌어요. 살짝 열린 틈으로 보이는 것은 서류 뭉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저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조금 더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대로 두툼한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라고 적힌 것도 있었고 대출 상담 자료라고 적힌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그중 하나의 봉투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장모님, 제 방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최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먼지떨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최서방은 어느새 제 뒤에 그림자처럼 서서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그 온화한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혹은 적을 보는 듯 경계심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아서 청소 좀 하려고 그랬지. 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이미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을 겁니다. 최서방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서류 봉투를 빼앗아 들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제 방은 제가 알아서 청소합니다. 장모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는 마치 저를 내쫓듯이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닫힌 방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 최서방의 그 싸늘한 눈빛과 행동은 제 마음속의 의심을 더욱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틀림없어. 저 서류들 속에 뭔가 있어. 내 집과 관련된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야.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서류들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최서방의 검은 속셈을 세상에 밝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사위 최영민의 싸늘한 태도에 저는 더욱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다. 저는 어떻게든 최서방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최서방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누구와 주로 통화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서류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알아내려 애썼죠. 하지만 최서방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좀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방이 아침 일찍 서류 가방을 들고 황급히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겠습니다. 저녁 늦을지도 모르니 저녁 식사는 수연이랑 같이 하세요, 장모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었어요. 직감적으로 오늘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수연이도 오전에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드디어 저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최서방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지난번 그 서늘했던 기억이 떠올라 잠시 망설여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책상 서랍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지난번 최서방이 제게서 빼앗다시피 가져갔던 서류 봉투의 겉면에 적혀 있던 희미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땡땡 부동산 컨설팅. 분명 그런 비슷한 이름의 상호였어요.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그 이름과 비슷한 간판을 내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나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비슷한 이름의 중개업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슬쩍 들여다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얼마 전 최서방과 함께 저희 집 근처를 서성이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중개업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중년의 남자 하나가 손님인 듯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르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집을 하나 내놓으려고 하는데 시세가 어느 정도나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집 주소를 정확히 말하자 남자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 집 말씀이십니까? 혹시 집주인 되시는 분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남자는 말을 더듬으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이자와 한패가 되어 제 집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정식 매물로 나온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죠? 혹시 누가 저 모르게 내 집을 팔려고 내놓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제 추궁에 남자는 더욱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가끔 문의가 들어와서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을 둘러대며 저를 내보내려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조용히 중개업소를 나왔습니다. 이미 충분한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감 도장과 통장 몇 개,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현금이 들어 있었죠. 최서방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특히 인감 도장은 절대로 그놈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되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인감 도장만 따로 꺼내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만한 곳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바로 부엌 찬장 구석, 낡은 찻잔 세트 안에 깊숙이 넣어둔 것이죠. 이곳이라면 설마 최서방도 찾아내지 못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최서방의 검은 속셈과 제 집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밤이 깊어갈 무렵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닫힌 최서방의 방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작은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문에 귀를 바짝 대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노인네 인감도장만 어떻게든 손에 넣으면 일은 끝나는 겁니다. 집 명의만 넘겨받으면 나머지는 아주 간단해요. 계약금은 준비되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그 노인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으니까요. 아주 순진한 분이시라. 최서방의 그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순진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저 파렴치한 사위 녀석의 가면을 벗기고 제 모든 것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어둠 속에서 홀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사위 최영민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후 저는 밤낮으로 어떻게 하면 그의 범행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 고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대화나 인감 도장을 숨긴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그의 죄를 입증하고 무엇보다 딸 수연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납득시키려면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서재,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만 했어요.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서방이 갑자기 하루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죠. 아침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딸 수연이도 마침 그날따라 동창 모임이 있다며 점심때쯤 집을 나섰어요. 집안에 저 혼자 남게 되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최서방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함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여전히 정돈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공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지난번에는 미처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책상 서랍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 칸에는 각종 필기구와 메모지들이 있었고 두 번째 칸에는 두꺼운 업무 관련 서류철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저는 서류철들을 하나하나 꺼내 겉표지를 훑어보았지만 제 집과 관련된 내용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게 놔뒀을 리가 없어. 저는 포기하지 않고 책상 주변과 책장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과 소설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무언가를 숨겨둘 만한 공간은 없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책들을 하나씩 꺼내 흔들어 보기도 하고 책장 뒤편까지 손을 넣어 더듬어 보기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제 눈에 책장 가장 위 칸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앨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책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조금은 엉뚱한 곳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의자를 가져와 밟고 올라서서 조심스럽게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은 꽤나 두껍고 묵직했어요. 혹시 이 안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 표지를 넘기자 최서방과 딸 수연이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을 살피던 중 앨범 중간쯤에서 무언가 두툼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펼쳐보니 아니나 다를까 앨범 페이지 사이에 누런 봉투 하나가 납작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는 봉해져 있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이름과 주소가 선명하게 적힌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수인 칸에는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고 매매 금액은 제가 어림짐작하는 시세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액수였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와 함께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임장 한 장이 위조된 채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저도 모르게 분노의 찬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임장에는 제가 최서방에게 제 집의 매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날짜는 불과 며칠 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약서와 위임장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최서방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제 집을 팔아넘기려 했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일단 제 방으로 가져와 안전한 곳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다시 서재로 돌아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최서방의 목소리가 담긴 그의 범죄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증거였습니다.
마침 제게는 몇 년 전 손주 녀석이 학교 과제를 한다며 사놓고는 거의 쓰지 않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녹음기를 찾아 건전지를 새로 갈아 끼우고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 그의 책상 위 전화기 바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공범과 통화를 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최서방의 눈치를 살피며 녹음기를 수거할 기회만을 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딸과 함께 저녁 늦게 외출한 날, 저는 재빨리 서재로 들어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잡음과 의미 없는 통화 소리만 들려와 실망하려던 순간, 드디어 최서방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 사장님. 그 노인네 집 말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위임장까지 다 받아놨으니 다음 주 중으로 바로 계약 진행하시죠. 매매가는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 차액은 약속대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노인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주 쉽게 넘어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주 쉽게 넘어왔다고? 이 천하의 몹쓸 놈. 저는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저 파렴치한 사위 녀석의 가면을 벗기고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아주 굳게 다짐했습니다. 사위 최영민의 추악한 계획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산 같은 걱정이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죠. 바로 하나뿐인 제 딸, 수연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제 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딸 역시 이 끔찍한 사기극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어렵게 마음을 먹고 딸 수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잡아 수연이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수연아,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제 심각한 표정에 수연이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한 듯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야시장에서 엿장수에게 쪽지를 받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제가 혼자서 최서방의 뒤를 밟으며 알아낸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의 서재에서 발견한 위조된 가계약서와 위임장 사본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의 일부를 들려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연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최서방이 우리 남편이 정말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증거를 확인한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수연이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최서방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수연이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딸의 절규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바로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최서방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수연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듯 잔뜩 굳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서는 금세 표정을 바꾸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수연아, 정말 오해십니다. 제가 장모님 재산을 노리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 서류들은
제가 사업상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장모님 댁을 담보로 잠시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절대 장모님 집을 팔아넘기려던 게 아니에요. 녹음된 내용도 앞뒤 다 자르고 들으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 서방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고 간절해 보이던지 저조차도 순간 혹시 내가 정말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최 서방은 한술 더 떠 마치 제가 요즘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고 이상한 말씀을 자주 하신다는 식으로 딸 수연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너도 알지 않니? 장모님께서 요즘 부쩍 기력이 쇠하시고 가끔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걸. 이번 일도 아마 장모님께서 뭔가 크게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내가 더 잘 살펴드려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인 것처럼 자책하며 딸의 동정심에 호소했어요. 그 교활하고 능숙한 연기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딸 수연이는 최 서방의 그럴듯한 거짓말과 눈물 연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겠죠. 수연이는 오히려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최 서방 좀 믿어주세요.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딸의 그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딸의 눈을 뜨게 해줘야 했어요. 저 악마 같은 사위의 소나기에서 제 딸과 제 자신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주마. 이제부터는 정말이지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딸 수연이마저 제 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그 악마 같은 사위 최영민의 편을 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나니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어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울다 지쳐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난 날들을 되짚어 보았죠.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수연이 하나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호강 한번 못 시켜줬어도 반듯하게 키워 시집 보냈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제 노년이 이리도 처참하고 비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 나이에 이런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피부치보다 더 믿었던 사위 녀석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고불고 가슴을 친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교활하고 뱀 같은 최 서방을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하나뿐인 딸 자식조차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상황에서 대체 누구에게 이 억울하고 기막힌 사연을 하소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다 정말 저놈의 계략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정신병원에라도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황량하기만 했죠.
오가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들이 오히려 제 비참한 처지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앞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낯익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나. 며칠 전 그 야시장에서 제게 쪽지를 건네며 최서방의 실체를 경고했던 바로 그 엿장수 아저씨가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나 뜻밖의 만남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동안 그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 형형하던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그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제 옆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로?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고?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묻자 엿장수 아저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야시장에서 쪽지를 드린 후에 어르신이 역마음에 걸려서 며칠 동안 야시장 근처를 일부러 찾아다녔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뵐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데 통 뵐 수가 없어 걱정했는데 오늘 이렇게 공원에서 우연히 어르신을 뵙게 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안색이 무척 안 좋으십니다. 혹시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사람처럼 혹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구명뗏목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반가움과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 제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왔던 서름과 분노, 억울함과 절망감을 본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시장에서 쪽지를 받고 나서 사위 최영민의 행동이 어떻게 표변했는지, 제가 그의 서재에서 어떤 끔찍한 증거들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하나뿐인 딸 수연이마저 저를 외면하고 사위의 거짓말에 넘어가 얼마나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까지. 처음에는 주저하고 망설이는 듯 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이어졌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엿장수 아저씨에게 모든 것을 하소연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최서방의 악행에 분노하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죠. 제 격한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야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그 최영민이라는 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었군요. 그리고는 뜻밖에도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사실은 말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최영민 그놈에게 크게 당할 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엿장수 아저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지금은 이렇게 엿을 팔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법 규모가 있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최영민이 아주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그에게 접근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민은 당시 유행하던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를 들이밀며 함께 동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감언이설로 유혹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도 아시겠지만 그놈 말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찌나 정산유수처럼 말을 잘하고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지 저도 하마터면 그놈 입만 믿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몽땅 투자할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엿장수 아저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바로 직전에 우연히 최영민과 과거에 사업을 같이 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엿장수 아저씨는 최영민 몰래 그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최영민이 이미 여러 건의 유사 사기 전과가 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저 역시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야시장에서 어르신과 최영민 그놈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아차, 이번에는 저 어르신이 당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쪽지를 건네게 되었던 겁니다. 괜한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최서방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다녔다니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었어요. 엿장수 아저씨는 최영민이 과거에도 몇몇 독거노인들에게 마치 효자 아들처럼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통장을 가로채려 했던 구체적인 정황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놈은 아주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어르신,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이용하는 데는 선수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을 주된 표적으로 삼더군요. 이번 어르신 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놈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단호하고도 힘있는 목소리에 저는 마치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강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을 뻔했던 사람이 바로 제 곁에서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하고 든든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아 앞으로 어떻게 최영민의 죄를 확실하게 입증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영민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수소문해보고 혹시라도 최영민의 다른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위조된 계약서와 녹취 파일 등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어떻게든 딸 수연이를 설득하여 진실을 깨닫게 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혼자서는 너무나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어르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저 악당 최영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엿장수 아저씨의 그 따뜻하고도 굳센 격려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엿장수 아저씨는 문득 아주 중요한 생각이 떠오른 듯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부동산 사기나 재산 관련 분쟁은 일반인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최영민 그놈에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려운 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셨던 아주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어르신께 분명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주선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발견한 것처럼 그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법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놓이고 든든해지는 것 같았어요. 엿장수 아저씨는 자신이 그 변호사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며칠 내로 약속 시간을 잡아 제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엿장수 아저씨와의 예기치 못한 만남은 제게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던 긴 터널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이 지긋지긋하고도 억울한 싸움을 반드시 제 손으로 끝내고 저 파렴치한 사위 녀석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으니까요. 엿장수 아저씨의 도움으로 양심적인 변호사님과 연결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사위 최영민은 마치 귀신같이 그 사실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고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것을 눈치챘거나 아니면 그쪽에도 뭔가 정보원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어느 날 밤 제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인데 최 서방이 불쑥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노크 정도는 하던 인간이었는데 그날은 다짜고짜 문을 열어젖히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장모님 요즘 바깥 출입이 잦으신 것 같던데 혹시 저 몰래 변호사라도 만나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 살가운 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두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꾸했습니다. 내가 누굴 만나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 방에 들어올 때는 노크 정도는 하는 게 예의 아니냐?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죠. 최 서방은 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뱀처럼 스르르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마시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장모님만 더 힘들어지실 뿐이에요.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놈이 지금 누구를 협박하는 것이냐? 나는 내 놈의 그 더러운 속셈을 세상에 다 밝히고 말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그는 여전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방을 나갔습니다. 그의 그 오만한 태도에 저는 분노로 몸을 떨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 최 서방의 압박은 더욱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제 방을 멋대로 뒤지는가 하면 제가 통화라도 할라치면 엿듣기라도 하려는 듯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심지어는 제가 아끼는 화분을 일부러 깨뜨려 놓거나 제가 먹는 약을 숨겨놓는 등 아주 유치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제 집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더욱 서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최 서방이 위조된 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이용해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 집을 정식 매물로 내놓았고 심지어 매수 희망자까지 나타나 가계약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이 발빠르게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지만 정말이지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저는 평생을 바쳐 1군 2집을 속절없이 빼앗길 뻔했던 것입니다. 최 서방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제가 요즘 들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자기가 극진히 효도하며 모시려 하는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식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요즘 자꾸 헛것을 보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소용이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동정을 얻으려 했다니 정말이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졸지에 동네에서 이상한 노인네 혹은 배은망덕한 장모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마저 저를 보면 슬슬 피하거나 안타깝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친척들은
아무리 그래도 사위한테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최서방만큼 장모한테 잘하는 사위도 드물다던데요. 하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아무도 제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엿장수 아저씨의 격려와 변호사님의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저 악마 같은 사위의 가면을 벗기고 제 명예와 재산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사위 최영민의 집요한 방해와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저는 변호사님 그리고 엿장수 아저씨와 함께 차근차근 반격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님은 법률 전문가답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위조된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와 위임장은 물론이고 최서방이 공범과 통화하며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엿장수 아저씨가 증언해줄 최서방의 과거 유사 사기 행각에 대한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최서방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명백했습니다. 고소장 초안이 완성되었을 때 저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큰 관건은 역시 딸 수연이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한들 하나뿐인 딸이 끝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 싸움은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변호사님께 간곡히 부탁하여 수연이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와 변호사님, 그리고 수연이 셋만 참석하기로 했죠. 최서방이 없는 자리에서라면 수연이도 조금은 더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으로 저를 적대시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겠지요. 변호사님은 침착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최서방의 범죄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이 얼마나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대로 넘어간다면 수연이 역시 최서방의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차분하게 짚어주셨어요. 특히 변호사님이 엿장수 아저씨가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서방이 과거에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다른 독거노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재산을 편취하려 했던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을 때 수연이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이에요. 변호사님, 우리 남편이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이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수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충격과 함께 서서히 배신감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최서방의 협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수연이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수연이는 제 앞에 무너지듯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엄마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정말 죄송해요, 엄마. 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뜨거운 눈물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딸을 말없이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또 하나 일어났습니다. 엿장수 아저씨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온 것이었죠. 그동안 최서방의 뒤를 남몰래 밟고 있던 엿장수 아저씨가 최서방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몰래 만나
나누는 대화를 극적으로 녹음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녹취 파일에는 최 서방이 그 노인네, 이제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시간 끌면 집문서는 확실히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그때까지만 조용히 계십시오. 성공하면 약속한 대로 두둑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최 서방이 여전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 중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더없이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새로운 증거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최종적으로 완성했고, 우리는 마침내 최 서방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 같은 사위의 가면을 만천하에 벗겨내는 일뿐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변호사님과 저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딸 수연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수연이는 그동안 남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최 서방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우리 셋이 함께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처럼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어이구, 장모님, 수연이랑 같이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변호사님은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변호사님은 최 서방의 말을 가로막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영민 씨, 더 이상 연극은 그만하시죠. 오늘 저희가 온 것은 당신의 모든 죄를 밝히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과 함께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 서방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모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시켜드리죠.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위조된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와 위임장을 최 서방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 서류들 최영민 씨가 장모님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조한 것 아닙니까? 여기 찍힌 장모님의 도장,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최 서방은 안색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잡아댔습니다. 그건 장모님께서 제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신 겁니다. 제가 위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곧바로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들을 차례로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업자와 제 집을 헐값에 넘기기로 모의하는 내용, 저를 속여 위임장을 받아내려 했던 계획, 그리고 최근 엿장수 아저씨가 확보한 그 노인네 집문서만 손에 넣으면 끝이야라고 말하는 내용까지. 명백한 증거들이 그의 귀에 똑똑히 들려오자 최 서방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늘어놓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떨고 있었죠.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딸 수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최 서방에게 말했어요. 최영민 씨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을 믿었던 내가 정말 바보 같고 한심스러워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최 서방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람 좋은 미소와 거짓으로 살아왔을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님은 준비해온 고소장을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최영민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 수감되었어요. 재판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과거 다른 범죄 혐의들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재판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을 기다리는 최 서방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인간적인 연민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 같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죗값에 상응하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지긋지긋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죠. 사위의 파렴치한 재산 처분 시도는 다행히 법적으로 모두 무효가 되었고, 저는 제 소중한 집과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 수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 어떤 시련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야 할 긴 시간이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위 최영민이 법의 심판을 받고 제 곁을 떠나간 후 저희 집에는 정말이지 오랜만에 평화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히던 악몽에서 깨어난 듯, 혹은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딸 수연이는 처음 얼마 동안은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과 상실감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한동안 몸져 눕기도 했지만 딸의 극진한 간호와 따뜻한 위로 덕분에 금세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 모녀에게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점심에는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었죠. 오후에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거나 시장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함께 장만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밤늦도록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기도 했어요. 그동안 최서방 때문에 써먹해졌던 딸과의 관계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번 시련이 제게 남긴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저는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뵌 분은 역시 엿장수 아저씨였어요. 그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최서방의 검은 속셈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엿장수 아저씨는 여전히 그 시장 한켠에서 묵묵히 엿을 팔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죠. 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르신께서 용기를 내셨기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겁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가끔 시장에 들러 엿장수 아저씨와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저희 사건을 맡아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던 변호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저를 변호해 주셨고,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었던 여러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제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죠.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와 원망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제 진심 어린 감사의 변호사님은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는 어르신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앞으로는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되면서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식에게 버림받거나 혹은 저처럼 교활한 사기꾼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 역시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부동산 사기 예방법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때로는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 외로움을 달래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 나서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쑥스럽고 두렵기도 했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절망과 분노가 아닌 나눔과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또 어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고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딸 수연이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자 축복입니다. 앞으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저 교활했던 사위 최영민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제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